자, 165페이지 봅니다. 165페이지. 그 방갈로 3번의 중개 보수청권의 소멸, 그것부터 하면 될 건데, 그 앞 페이지로 되돌아가서 163페이지 한번 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은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의 발생 및 행사 이런 건데, 이 중개 보수 청구권은 정지 조건부 채권이에요. 따라서 바로 밑에 두 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유효한 중개계약, 중개의뢰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권리가 보수청구권이다. 그러나 정지 조건부로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행사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발생만 할 뿐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발생. 자, 근데 그 발생된 권리를 언제 가서 행사하느냐? 164페이지에 보면은 저 밑에 방갈로 2번에 중개보수청권의 행사 이렇게 되는데 2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중개 완성, 즉 거래계약 체결이 있을 거 그때 가서 행사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 중개계약의 체결 그리고 거래계약의 체결.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로부터 중개 업무는 시작이 되어서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중개는 우회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중개 완성 시점에 중개 보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는 거다? 행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16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 우리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는 행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중개계약 체결을 통해서 중개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행위를 하고 이 중개행위와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야 중개보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거래계약 체결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요 중개행위로부터 말미암아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 체결이 이 중개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고 다른 원인이 뭐 작용해가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인과관계가 뭐냐 하는 거는 이때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도 충분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때 탓하는 거 있잖아. 탓. 그 탓이 바로 뭐다? 인과관계다라는 소리다. 요 거래계약 체결은 무슨 탓이다? 요 중개행위 탓이다라는 거라. 다른 탓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탓이 인정되면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거래계약 체결은 누구의 작품이다? 요 중개행위를 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작품이다 하는, 거기 인정이 되면은 인과관계가 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연말에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 결과는 무슨 탓이다? 무슨 탓으로 합격이 된 거다.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딱 생각하면 두 가지 플러스 탓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 탓, 맞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한 뭐다 가르친 선생 탓. 그 두 가지 탓이라. 알겠습니까? 그거다 더 갖다 붙이면 더 넓히면은 뭐 학원 탓도 있겠지.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나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탓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혼자 해가 뭐 어찌 용케 깬도 잘 짚어가 뭐 합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깬도 짚는 게 뭐다? 합격의 탓인 거야. 알겠어요? 운이잖아, 결국. 알겠어요? 그런 게 인과관계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방갈로 3번에 소멸이 나왔는데, 시험에 아주 자주 물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32조 1항 단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고의과실이라는 잘못으로 그 거래계약이 뒤늦게 무효가 되기나 취소가 되기나 해제가 되면은 보수청구권은 행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라. 이걸 반대해서 가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체결되었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법 이론인데 알겠어요? 실무로 가면 준다 안 준다? 잘 안 주겠지. 그건 현실의 문제고. 그래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 가는 하급심 판례를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출제 대상이 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출제를 하니까. 매매계약이, 즉 거래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 물건의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성립되었다가 나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 후에 해제됐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수가 있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다? 반환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알겠어요? 그 다음 D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D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알겠어요? 그 관련 판례도 하급심 판례인데 한번 참고 삼아서 또 읽어봅니다. 하급심 판례는 항상 참고야. 알겠어요?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이다. 보면 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이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거래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약정이 있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가는데 소멸시효 어떤 거라면 지나놓고 옆으로 가다 보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돼 있죠. 그걸 줄 거나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그러면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니니까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니까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죠. 그래서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리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거는 또 해석할 문제가 남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게 있다면 물어보겠지만 나온 게 없어. 알겠어요? 우리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단기채권 소멸시효, 장기채권 소멸시효이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게 민법에 나와요. 그럼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냥 뭐 음식물 채권의 소멸시효, 그 다음에 뭐 법무사나 뭐 변호사의 뭐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런 규정들은 나오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하는 건 안 나와. 근데 그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럼 별도로 해석할 문제가 있어. 알겠어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중개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어떤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민법에 보면 그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몇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순수한 제 개인적인 견해라. 판례가 나와 있으면 그걸 따라서 공부해가 시험 치면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출제위는 어디까지밖에 못 내느냐? 바로 요 문장까지밖에 못 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무슨 규정을 따라간다?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까지밖에 못 낸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알겠어요? 관련 판례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4번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는 별표 표시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법제 32조 4망에 보면은 지급 시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위임시켜 놨는데, 이 시행령 27조의 2를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났죠? 그걸 줄 거나요. 그럼 이게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때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뭐가 없을 때 그렇게 지급한다. 약정이 없을 때. 그러면 약정이 있다라면 약정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번째 줄 중간에 약정에 따르되 하는 걸 동그라미 딱 쳐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방갈로 4번 규정이 없을 시절에는 한 3, 4년 전에 이게 신설됐거든. 없을 시절에는 법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 중개보수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요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 체결 시에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가 시험 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은 되지만은, 알겠어요? 실무에서는 이때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라는 거라. 현실이. 알겠어요? 그럼 안 주는 걸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뺏어가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현실의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법을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하나 신설하면서, 알겠어요? 중개보수 시기는 당사자 간에 뭐해라? 약정해라라는 겁니다. 그 약정을 하면은 약정된 시기에 받으면 되는 거. 그럼 선불로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라. 구불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요? 그런데 약정된 시기가 아니라면 뭐대로 따라가자. 현실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돼가지고 요때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 이때 좀 빨리 받는 거잖아요. 잔금 지급 시간이잖아 지금. 빨리 받고 싶으면 고객하고 뭐 하면 된다? 약정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약정하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약정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보수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내용들이라. 이 부분들을 모르면은 중개보수 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있났죠? 구분 동그라미 지납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택인 중개대상물을 중개 완성했느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 완성량에 따라서 보수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 가지는 게 제일 키포인트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택이냐 주택 외냐로 구분해가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건축물을 보면은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애매모호한 건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주삭 본값 건축물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은 주택으로 처리할 거냐 주택 외로 처리할 거냐 기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떻게 적어놨느냐 계속 봅니다.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뭐인 경우? 이상인 경우 이상 동그라미 줄 치놨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처리해서 보수 규정을 적용해라 이런 거라. 알겠습니까? 면적 갖고 따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 건축물 대장상으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 따져보고 그것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뭐다? 2분의 1 이상이 되면 주택으로 처리해가 보수 규정을 적용하라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상과 미만을 줄 딱 꺼놨잖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출문제 스타일로 봤을 때 이상과 미만의 위치를 싹 바꿔보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정반대적인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단어만 살짝 위치 바꿔도 뭐다? 바뀐지 발견 모아마 O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 이상, 미만 요리 적어 놓은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응? 그런데 이상과 미만의 단어를 갖다가 또 알면서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면적 건축물의 전체 뭡니까? 연면적이 알겠어요. 뭐 1000제곱미터다 하는 건물이 있는데 딱 500제곱미터가 딱 반틈이 500제곱미터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주택입니까? 주택 외입니까?
주택이잖아. 이상한 칸이니까 2분의 이상한 칸만 딱 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가 계산 문제도 낸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딱 반틈. 알겠습니까? 이상, 미만, 초과, 알겠어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뭐 이하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뜻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알겠어요?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돼 있죠? 공부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가는 거 있잖아. 오피스텔 건축물 있잖아. 공부상으로는 용도가 주택이에요, 주택 외라요? 주택 외지, 외. 건축 법령상 무슨 시설로 용도가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동그라미 딱 치놓고 밑에 줄에 주택 외에 동그라미 치놓으면 됩니다.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로 처리해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소위 무슨 오피스텔의 경우가 있더라? 주거용 오피스텔 가는 게 있더라 이 말이지. 공부상 용도로는 일반 업무 시설인데 실제 사용 용도는 무슨 용도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도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로 처리해서 뭐다? 보수 규정을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와는 관계가 없다고 또 동그라미 딱 쳐놔요. 갑자기 왜 돈을 치냐?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자, 방갈로 1번에 주택, 제목에 주택을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지. 1번에 보면 끝에 진하게 줄 거 났죠? 국토교통부령이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치고 조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실무로 가면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보수를 계산할 때는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 조례가 적용되는 거야. 조례가. 이 국토교통부 령에서는 상한 범위만 정해놓고 각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중개보수 조례로 따로 정해라라는 겁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실제로는 보수를 계산해. 알겠습니까? 그럼 조례를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뭘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잖아. 그럼 대구 광역시 중개보수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같다 다르다? 여러분들은 다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른 걸 17개 시도 조례 내용을 왜 다 외우나 그걸?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조례 내용은. 근데 조례에 정해놓은 요율이 적용된다. 요까지는 알아야 돼. 무슨 물건은? 주택인 물건은.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와 대구시 조례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는 다르다. 그러나 시험 치고 나가 영업에 종사할 때는 같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만들 때는 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아세요? 끝에 규칙 제20조 1항 돼 있죠? 그게 국토교통부 령이라는 소리잖아. 국토교통부 령에서는 범위만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범위를 정해놨느냐? 쌍방으로서 각각 받되 그 일반 호텔 받을 수 있는 한도 일방 동그라미 딱 치놓고 매매 교환 동그라미 치고 거래 금액의 0.9% 이내 요 0.9% 이내에서 뭐로 정해놨다? 시도 조례로 정해놨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시도 조례는 0.9% 넘어서는 경우 있다 없다? 절대 없겠죠.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에서 상한을 0.9%로 정해놨으니까. 임대차 등자가 또 떨어져 붙노. 임대차 등 동그라미 칩니다. 0.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등자가 붙은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전세권 설정 거래, 저당권 설정 거래, 지상권 설정 거래 이런 것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것도 바로 요 등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이제 이해라는 거야.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우리 국토교통부령의 시행규칙에 매매 교환 거래와 임대차 등의 거래로 거래 유형을 구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 유형은 매매 교환 거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래로 보면 되고 임대차 등의 거래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의 거래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래를 중개 완성했을 때는 주택일 때, 그래서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0.8%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해놨다?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응용 문제야. 여러분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글자를 외웠잖아? 그럼 시험 출제위원이 그래서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소유권에 관한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금의 0.9% 이내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금의 0.9%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오는 거야. 매매 교환 글자를 뭐로 바꿨다? 소유권에 관한 거래. 그래서 임대차 등이라는 용어는 뭐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래. 이렇게 바꾸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네 하면서 뭐다 맞춰야 되는 기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험 출제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혔던 표현 그대로 매년 나오면은 뭐다 다 합격이에요.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이 3번은 주택일 때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자 봐봐요. 주택인 중개대상물을 중개 완성했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개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대구에 있어. 대구에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시킨 주택은, 아파트는 서울에 있어. 업무 지역이 제한이 없으면 서울권도 중개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서울이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대구야. 그러면 대구시 중개보수조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서울특별시 중개보수조례를 적용할 거냐? 기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라. 그걸 시행규칙에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를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거 줄 딱 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어. 그 분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어. 이 북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제주도의 주택,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 완성했어. 그러면 봐봐요. 분사무소는 대구, 주사무소는 뭐? 서울. 둘 다 사무소 아이가.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중개보수조례를 적용할 거냐?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시 중개보수조례를 적용할 거냐? 그것도 이제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거는 그 주택인 물건을 중개 완성시킨 중개사무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주사무소 소재지 중개보수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뭐 분사무소 소재지 중개보수조례, 대구시 중개보수조례가 적용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봐봐, 자꾸 사례를 제가 이야기 꺼내니까 그것도 궁금하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알겠어요? 반갈로 2번 이제 주택 외를 줄 거놨잖아.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1번의 끝에 보면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거 줄 거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 조례로 정한다 하는 문장이 뒤에 붙었나 안 붙었나?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봐봐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간에 다 공부상 용도로는 일반 업무시설이니까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다. 따라서 이 오피스텔은 조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위에서 써놓은 거야. 주택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수 사항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야. 1호가 있는데, 그래서요. 뭐에 따른 오피스텔이 났지. 오피스텔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치고,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관로안에 보면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해놨잖아. 그 관로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됩니다. 주거용 고려 적으면 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인데 무슨 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그래서 다음 강목의 요건 가는 게 밑에 나가 있잖아.
가를 읽어봐요.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뭐 전용 입식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출 것, 이래놨죠? 이런 요건을 갖춘 업스텔은 무슨 용 업스텔? 주거용 업스텔인데, 가와 나는 읽기만 읽어두면 돼요.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 대신에 주거용 업스텔의 요건을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인식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주거용 업스텔도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런데 바로 윗줄에 보면은 별표 3의 요일 범위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별표 3의 요일 범위에서 보수를 결정한다고 줄 거 놓고, 그럼 별표 3이 밑에 표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이 별표가 적용되는 거다. 무슨 업스텔은? 주거용 업스텔은. 그런데 이 표가 2015년도에 신설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거야. 한 2, 3년 전에. 알겠어요? 여기 신설되면서 이 4대 일간지에, 알겠어요? 박근혜 정권 때죠. 알겠어요? 무슨 뉴스가 보도되었느냐 하면 중개 보수 반값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야. 반값 중개 보수 가면서 나온 기다. 이 말이야. 반값. 왜 반값이냐? 이유가 있어. 그건 조금 이따 이해됩니다. 네모표를 딱 보면은, 별표를 보면은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뭐 0.4%, 이거 각각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 별표는 국토교통부 령에 나오는 별표라서 외워야 됩니다. 법령의 내용이야. 조례의 내용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표는 조례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주택 외니까. 알겠습니까? 그 외울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자, 근데 뒷페이지를 딱 봅니다. 알겠어요? 2번에 보면 제1호 외의 경우 돼 있지. 1호 외의 경우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1호였잖아.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 알겠습니까?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도 2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토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농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공장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상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1호 외의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 게야. 주택인 중개대상물 빼고는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가는 게야.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빠지고.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봐봐요. 쌍방울특 값밭대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있잖아. 협의해서 결정 동그라미 치놓고 앞에 괄로 줄 거나요.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방금 봐봐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잖아. 주택 외인데도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거래 유형을 구분했다 안 했다? 구분해가 0.5와 0.4로 표를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이 나머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몇 퍼센트?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별표 3,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별표 3이 2015년도에 신설됐다 했잖아. 그 신설되기 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라. 그러면 매매, 교환 거래든 임대차 등의 거래든 거래 유형 구분 없이 몇 퍼센트?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별표가 신설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만큼은 0.9에서 0.5로 떨어졌으니까 반값이가 반값이야. 그래서 반값 중개 보수가 실현됐다 하고 뉴스 떠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가 반값이 실현된 게 아니고 무슨 물건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모든 중개 보수가 다 반값이 된 것이냐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기자가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몰라서 그런 게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그 기자도 제대로 기사를 쓰려면 그 기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쌓아야 한다?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보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사에서도 그 점을 알아가지고 수년 전부터 전문 기자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가 보도를 하잖아요. 의학 전문 기자, 기상 전문 기자, 알겠어요? 정치 전문 기자, 외교 전문 기자, 알겠어요? 과학 전문 기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실수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다. 너무 어렵게 보도하면
국민들이 뉴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거든. 근데 어려운 기거든 원래. 알겠습니까? 무슨 아무리 전문 기자라도 그 어려운 걸 갖다가 뭐다 쉽게 보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 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6권의 책 교과목이 다 원래 어려운 과목이다, 쉬운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야. 알겠어요? 그걸 쉽게 공부하려고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습니까? 그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어찌됐든 또 뭐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강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려워요, 그게.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 강사들은 하세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춘답시고 고막 편법 같은 걸 막 동원해가 쉽게 강의할 목적으로 편법 같은 거 동원해가 막 강의를 많이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엉터리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기다가 아니고 원래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주택인 보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주택외를 공부하고 있어요. 주택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걸 줄 거.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보수표에다가 뭐 하여야 하며 명시하여야 하며 돼 있죠. 또 명시가 떨어져 버렸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건 뭔 소리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것에 게시하여야 할 서류가 있나 없나? 있죠. 그래서 그 게시할 서류가 4가지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또 외웁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뭐 업무 보정관계 정서 이라면 돼. 보정설정 증명서류 해도 되고 보정관계 정서 해도 되고 요 4가지를 게시해야 된다. 그럼 보수요율표도 게시하게 돼 있잖아. 그 게시하는 보수요율표에다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몇 프로 받겠습니다 라고 뭐해라? 명시해라 라는 소리라. 무슨 물건?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한 뭐 중개보수는. 그럼 원래 주택 외의 중개 물건에 대한 보수는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주거용시대를 뺀다면은. 그렇죠? 그럼 0.9로 명시해도 된다, 낸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옆집에서 0.7카 뭐야? 나도 내놔야 되나, 안 내놔야 되나? 내놔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가 개업공인중개사들 상호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를 좀 어떻게 보자, 인하시켜보자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 3번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없던 규정인데. 알겠습니까? 의도는 그랬는데 뭐 의도가 현실화됐다 안 됐다? 안 되죠. 왜? 개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 전부 다 뭐다? 몇 프로로 명시해본다? 0.9로 명시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하 효과 안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담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우리 동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부 다 0.9%로 명시하자. 담합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뭐다 이 약속을 깨고 0.6, 0.7로 명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으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대 일이 돼보는 거예요. 협조 안 하겠다 일이 돼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0.9입니다. 알겠어요? 0.9로 해놓고 내부적으로 뭐 깎아주면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근데 미리 0.7로 명시했다가는 깎아줘도 뭐예요? 0.8 못 받아. 그 뒤에 문장이 뭐로 돼 있노? 명시하여 하며 1월 가는 거에 명시된 요율을 초과하여 받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0.7로 명시하면 0.8 준다 해도 못 받아. 알겠습니까? 그 0.9로 해놓고 뭐 깎아주면 그때그때 사실 깎아주면 되는 거지. 다 0.9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현실 상황을 뭐다 도외시한 그런 입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의도는 이해됐죠?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는지.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이라는데 네모 박스는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 가액 동그라미 칩니다. 곱하기 뭐 하는 거다?
요율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거래가액을 왜 동그라미 치느냐? 요율은 우리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가르쳐 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뭐다? 요율을 뭐다? 적용하면 돼요. 알겠어요? 특히 봐봐요.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조례가 적용되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는 요율대로 곱하면 되는 거고,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를 계산할 때는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1이므로. 그럼 요율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대 요율을 외화가 있잖아. 주거용업주택일 때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일 때는 뭐 0.4.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게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이잖아. 그러면 주거용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최대 요율이 얼마고? 0.9잖아. 그걸 외워야 되거든, 그거는. 알겠습니까? 주택일 중개대상물의 보수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요율을 다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적용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거래 금액만 알면은 보수는 산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요거는 알으세요. 여러분들이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시도 조례를 볼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보면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조례를 보면은 거래 구간별, 거래 금액 구간별로 한도라는 게 또 나와. 한도 금액 하는 게. 그러면 요율을 곱해가 산출된 금액이 나오잖아. 나오는데 이게 한도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잖아. 적으면 적은 대로 받으면 되는데 많으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도 많으면은 한도액까지밖에 못 받게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택인 물건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계산 문제일 때는 한도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도액을 제시 안 하면 비교할 필요 없고 한도액을 제시해주는 계산 문제라면 한도액과 비교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비교가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크면은 무슨 금액대로? 한도액대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거래 당사자 쌍방부터 각각 받잖아? 그래서 곱하기 뭐 2해가 쌍방했는 거야. 그럼 곱하기 2를 했다라는 것은 계산 문제 풀 때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1이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가면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거래 가액을 어찌됐든 동 알아야 되죠. 그렇죠. 거래가.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치놓은 거야. 그래서 6번째 줄에 가봐요. 중개보수 요율의 적용 대상인 거래 가액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네오박스 안에 시행규칙의 내용을 옮겨놨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1번 봐봐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 동그라미 칩니다. 100을 곱한 금액을 어디에 합산한다? 보증금액에 합산한다라는 거지. 그걸 거래금액으로 하라는 소리야. 이 문장을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 그랬잖아. 차임은 월세잖아. 그렇죠? 보증금에 차임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보증금이 있는데 알겠어요? 차임이 있다며. 그러면 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하잖아. 요 금액을 어디에다가 합산한다? 보증금에다 합산한다. 이게 무슨 금액이 되는 거다? 거래 가액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100을 왜 곱했다? 100을 왜 동그라미 쳤다? 이걸 동그라미 치라 해가지고 주의를 안 주면은 또 수험생들은 이 공부를 좀 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설레 하는 사람들은 여기 월세 아이가. 그럼 여기다 뭘 곱한다? 개월수를 또 곱해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또 24개월이 곱하는 거야.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또 뭐 12일 곱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월세니까 자꾸 뭘 곱해지고 싶다. 개월수를 곱하고 싶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실수로 월수를 곱하도록 문제를 내면서 유도를 해. 왜?
계산 문제 낼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체결하였다 해가지고 개월수는 24개월 가면서 문제 조건에 제시해 준다 안 해준다? 해주거든. 해주거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만 24를 막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기다 말이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이 금액이 알겠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5천만 원 뭐 미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될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줄 거 놨잖아? 동그라미 딱 치고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에게 얼마를 곱한다? 70 동그라미 칩니다.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요율 곱해가 계산해라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역사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제도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법제도를 공부할 때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상황 전개 이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규정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는 건지 아니면 뭐다 없었던 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 왜 만들어졌는 건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 건지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걸 깨달아 버리면은 이 내용이 당연히 뭐다 내 머리에서 싹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법도 제도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 법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무슨 보호 규정이 있다 하는 거 다 안다.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는 거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 알겠어요? 다 알아. 왜 다 아느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DB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아느냐? 그동안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늘 임차인이 무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사례가 많아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서 그 권리금을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는 뭐다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주들었다 안 들었다? 주드는 게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그래서 2015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알겠어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뉴스가 막 떠돌아다니고 이제 다 알아. 알겠습니까? 그럼 2015년 이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금 뭐 회수기에 보호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권리금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런 말로만 돌아다니네. 지금은 나름대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완벽하게 보호되느냐 완벽하지 못하게 보호되고 있느냐 그거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지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이 1번 규정은 알겠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없었던 시절에는 그나마 차임에다가 뭐를 곱했다? 월수를 곱했어요. 24를 보통 주택임대차 계약은 뭐다? 2년을 많이 하잖아. 알겠습니까? 상가건물은 1년을 많이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개월수를 곱했던 시절이다. 그러다가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뭐로 바꿔봤다? 개월수를 100으로 바꿔본 거야. 보통 24를 곱해가 보수 계산했는데 100을 곱해보면 이 금액이 크지나 작아지나? 커지잖아 당연히. 이게 커지면은 여기다가 요율 곱하면은 보수도 크지나 안 크지나? 커지죠. 그래서 그때 4대 중앙일간지에 뭐다 다 두드리 맞았어요. 국토교통부가. 이 보증금이 차임이 있는 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뭐다 서민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 서민들의 중개 보수가 갑자기 뭐다 인상되었다 하면서 막 두드리 맞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또 뭐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가 다만 하는 단서 규정을 또 신설한 거야.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5천만 원 미만. 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찌질시리도 못 사는 서민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중개보수를 좀 깎아주자 말자. 깎아주자. 그래서 100에서 얼마를 곱하도록 70을 곱하도록 그렇게 단서 규정을 뒤늦게 또 신설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동 봐봐요. 24를 곱하던 게 이제 100을 곱하고 또 5천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뭐 70을 곱하잖아. 그래도 중개보수는 인상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당연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보수를 뭐 현실화시켜도 인상시켜도라는 요구가 많았을 거다, 안 많았을 거다? 많았을 거다. 그러나 정부는 뭐다? 국민들의 뭐다? 형편을 생각해서 보수를 무턱대고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그동안에 중개보수 인상이 억제되어 있다가 이게 인상이 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교환계약을 중개 완성시켰을 때는 교환계약은 바꾸는 거잖아. 물물교환이잖아. 그럼 1억짜리 물건과 3억짜리 물건을 교환계약 체결하면은 큰 금액은 3억, 작은 금액은 1억이잖아. 그렇죠? 어느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해라. 큰 금액, 큰 가는 글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걸 작은 금액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쉽지만. 알겠어요. 아니면 또 작은 금액 하니까 또 뭐다? 합산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하면 O가 X가 X. 그런 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 번호 봅니다. 왼쪽에다가 적습니다. 알겠어요? 요렇게 적습니다. 3번 보내면 점유 개정 그렇게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을 읽고 민법에서 들어보는 점유 개정 상황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라. 지금은 민법에서 점유 개정 가는 용어 뭐 잘 만들어 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는 점유 개정 가는 용어 기억난다 안 난다?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요 3번이 바로 뭐다? 무슨 개정 상황이다? 점유 개정 상황이다.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 매매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계약하는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라는 거라. 동일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 나왔다. 세 가지가 동일한 조건이라 해야 된다. 물건도 동일, 거래 당사자도 동일, 뭐다? 거래 시점도 뭐 동일하다고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자,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팔았으면 정상적이면은 이사 나가는 기가 안 나가는 기가? 나가는 거잖아. 안 나가.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다? 매수인하고 다시 무슨 계약 체결한다? 전세 계약 체결해가. 그냥 사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갑자기 세입자 신세를 전락해버린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물건도 똑같은 물건이고 매매 거래 당사자, 전세 계약 당사자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죠. 거래 시점도 뭐 똑같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점유 개정 상황이라 그렇게 민법에서는 이야기를 해. 이런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몇 장 작성해 줬노? 2장 작성해 줬잖아. 매매 계약서도 작성해 주고 뭐 전세 계약서도 작성해 주고.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이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없던 시절에는 중개보수를 몇 건 받아 묻다? 2건 받아 묻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2건 받아 묻니까 좀 미안스러웠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좀 깎아줬다. 안 깎아줬다? 깎아줬다. 그게 현실인데. 알겠어요? 이 조문이 들었으면서 이제 무슨 보수만 받아라?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만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전세에 따른 보수는 받나 못 받다? 못 받는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 점유 개정 상황을 중개하지 않고 단순한 매매만 중개를 했을 때도 매매 보수 받고. 알겠어요? 이렇게 점유 개정 상황을 2건의 거래를 중개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 반밖에 못 받잖아. 그렇죠? 보수에 뭔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암만 머리 굴리도 뭐다? 좀 마땅히 법조문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따로따로 각각 받는다 하는 것도 좀 심하잖아. 과거부터 좀 깎아줬던 상황인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바로 밑에 대법원 판례내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알겠어요? 상당히, 알겠어요? 길게 적어 놨어요. 알겠어요? 이게 총 한 20줄 정도 되죠? 아마 대한민국 출판사 수험서 중에서 이 판례를 이만큼 길게 적어 놓은 교재는 요거 하나뿐이다. 알겠어요? 요거 하나뿐이다. 그 대부분의 수험서는 알겠어요? 한 길어봤자 뭐 4줄, 5줄. 알겠어요? 짧으면 2줄밖에 안 적어 놓은 교재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전체를 갖다가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읽고 아니면 설명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단어 하나만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설명문 듣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알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했는데 알겠어요. 자기가 한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게야.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보통 여러분들은 착각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알겠습니까? 착각을 차고 알겠어요? 차고 알겠어요?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한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불법인데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법. 결과적으로는 불법인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착고를 내가 합법인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는데 어떤 중개 거래를 했느냐 하면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거래를 알선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전매 거래가 성사돼가 보수를 산출해가 받아야 되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이기 때문에 총 분양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치가 그걸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생각해가 요율을 곱해가 보수를 산출해가 받는 것이 합법인 걸로 착각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이다라는 거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는 요율을 적용해야 될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니고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납입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차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처음에 계약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플러스 1차 중도금 플러스 2차 중도금 플러스 그 다음에 P를 붙였다 안 붙였다? 붙였다면 그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여기 거래 가액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거래 가액으로 보고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걸 거래 가액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야. 착각한 거야. 그게 합법인 걸로. 그래가 계산해가 받았다. 그러면 보수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진 거지.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합산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불법을 저지르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을 다 범죄라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거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습니까? 결론은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유죄다라는 거야. 유죄다라는 거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거라.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피고로서 법정에서가 뭐를 주장했느냐? 내가 착각했습니다. 봐주이소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합법인 걸로 뭐 했다?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봐주이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범죄잖아? 범죄라면은 형법에 범죄 이론이 다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건데 형법에 알겠어요? 16조의 조문을 보면은 이런 조문이 나와요. 법률에 착오하는 게 나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자, 이 법률의 착오 조문이 어떻게 문장이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기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보수를 받은 그 행위가 알겠어요? 법령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뭐 했다?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오인한 때는 그 오인한 부분에 자, 여기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다. 처벌 안 한다라는 거다. 그럼 처벌 안 하려면은 누구나가 일반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합법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착각에 오인에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착오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면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가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하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처벌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전문 자격증까지 있다가 영업을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중개보수 산출의 근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잖아. 아까 주택인 중개대상은 조례로 정한다 돼 있잖아. 그 조례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잘못 해석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보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보수 조례를 여기 정당한 사유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라. 일반인들이라면은 그걸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전문 직업인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보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비겁한 변명이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볼 수 없으면은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처벌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169페이지에 마지막 줄 봐봐요. 그 판례의 마지막 줄 봐봐. 즉 무슨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시험 지문 낼 때는 아시죠? 지금 제가 진하게 해놨는 글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줄여가지고 구성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슨 취지의 사건인지 이해가 됐죠?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를 외워야 될 게 뭐다? 요 단어인 거야, 이 단어. 알겠어요? 이 단어의 뜻이 이기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게 형법이라서 법률의 착오의 뜻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시험 출제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중개보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카마 오다 했다. 오지. 해당하지 않는다. 이카마 오지. 알겠어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 다 처벌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용어가. 알겠습니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면은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처벌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교재, 일부 교재를 보면은 아예 법률에 착오하는 이 용어는 써도 안 해. 써도 안 하고 그냥 처벌한다 하고 체압부는 게야. 알았어요? 처벌하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하는 건데 그 이유는 책에 안 써놓고 알았어요? 그냥 처벌한다 하고 적어놔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시험 출제위원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말을 써놔보면 이게 뭔 소리고 처음 들어보면 힘들어지잖아. 판사가 쓴 문장에는 그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한번 됐고. 이번에 실비 이래 나왔잖아. 실비. 실비는 따로 이 한 문제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문으로 끼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비의 종류와 부담자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진하게 줄 꺼놨잖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그거 줄 긋고, 알겠어요? 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거 줄 긋고, 알겠어요? 그러면 실비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두 가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알겠어요? 요 표현을 좀 익히면 됩니다. 근데 이 실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봐요. 두 줄 더 내려가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장 등을 첨부하여 매도인대 그 밖의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전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관로를 한번 봐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인차 그 밖의 권리를 마고자 하는 의뢰인을 말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전도 동그라미 쳤고 취득도 동그라미 쳤으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야. 실비의 유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걸 맺지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까 뻔하다. 알겠습니까? 뭐가 지금 궁금하냐? 알겠어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이 말 뜻을 몰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 말 뜻을 몰라. 그걸 알아야 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 갖다 붙이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뭐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요걸 취득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외우도 외울 낀데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예습할 필요는 없어도 알겠어요. 예습하는 것으로 뭘 해라 그랬어요? 복습하라 그랬잖아. 복습이 최대의 예습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복습이. 자, 지금 이 실비 유형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복습이 왜 그런 데느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 것 중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 공부한 적이 있나? 있죠. 확인 설명 의무.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주로 9가지 사항. 주로 9가지 사항을 뭐 일일이 공부상 확인이든 현장 답사인 확인이든 확인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해가 그 확인한 내용을 성실 정확하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도 하고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해라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 있겠는데 그 9가지에는 이런 게 들어가잖아. 아직 안 해놔서 그렇잖아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다, 지목이다, 면적이다, 건축물의 구조다, 건축연도, 건축물의 방향 등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둘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셋째,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한도액. 그 다음에 넷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다섯째, 수도, 전기, 가스, 열공구 설비, 난방 설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각종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과의 교통수단과의 관계 이런 거 알겠어요? 지형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런 것들을 주로 다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확인해가지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설명하는 내용의 9가지는 권리관계도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네 지금. 들어가 있잖아.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그러니까 그 주로 9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실제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걸 실비라고 그러잖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한다, 토지대장 발급한다, 교통비 들어간다 이런 게 다 실비야. 그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아닙니까? 그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다. 왜?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 하게 돼 있잖아. 그러나 부담은 누가 해야 된다?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야 돼. 왜? 그걸 깨달아야 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 거래를 한다 쳐봐요. 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하는 거야. 그럼 매도인을 대신해서 누가 확인해가 설명해 준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매도인을 대신해서 했으니까 비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은 실비로 뭐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익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 가면서 말도 되도 않은 제도다 해서 하면서 알겠어요? 이런 제도 공부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알겠어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포함하는 뭐다? 계약금 등을 알겠어요?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하는 규정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고를 했더니만은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네 명의로고만 예치해뿌라 이렇게 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대통령이 저 한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출해가 날라뿐만 큰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설정해라? 보증 설정해라라는 거잖아. 그 예치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의미의 보증 설정해라 그랬잖아. 그 보증 설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 비용이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누구의 돈을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한 거예요. 매수인이죠. 그래서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봐봐. 이 설명하는데 시간 다 갚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과거 공부했던 지식,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지난주 공부했던 지식, 이런 것들이 복습이 충실히 되어 있으면 뭐다? 이런 거 한 1분 만에 설명하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 1, 2월 달에 강의 진도표가 제일 어려워. 특히나 초보자가 다 있는 학원에서. 재수생이 반 턴이라도 섞여 있으면 뭐다? 재수생만 눈 쳐다보고 이렇게 진도 나가뿐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초보생들은 뭐다? 그냥 막 그런갑다 하고 따라오는 거지. 막 바쁘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보생들만 다 모였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눈빛이 딱 보이 그래. 그 두 문장의 뜻을 몰라. 복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딱 보면 압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궁금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안 돼가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9가지를 쭉 읽어드렸잖아. 그걸 제가 외워두는 것이 좋겠다. 공부하는데 편할 겁니다. 하면서 뭐다 별표까지 해놨는데 안 외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몇 페이지를 잠시 본다? 140페이지 봐봐요. 여러분들 존심을 살짝 건드리놔야 이제 공부를 또 하거든. 140페이지에 네모박스 확인 설명상 별표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이걸 원래 옛날에는 시험에 아주 자주 물었어요. 확인 설명상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되지 않는 거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를 자주 물었는데 요 최근엔 잘 안 묻더라고. 안 묻지만은 이 9가지를 외워둠으로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편해집니다. 이거 왜 요즘에는 안 물어보느냐?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이유라요. 그래서 이게 예시사항이거든. 요 9가지를 열거사항으로 보면 안 되거든. 요 9가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성실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되거든. 그런 취지의 규정인데, 예시 규정인데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가려보라 하는 문제는 큰 의미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험 문제는 조금 수준이 낮은 문제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요즘 아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 내는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까? 하기사 뭐 옛날에는 재택 출제였잖아. 연구실에서 출제를 받아가 그냥 보다 문제 만들어가 인비 처리해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문제를 안 만드는 문제들도 제법 많아. 요즘에는 합숙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보다 열심히 검토를 해가 문제를 제대로 내는 것들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실수하는 문제도 있지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비도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 실비의 유형은 몇 가지다? 2가지다.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소요된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이전과 취득의 위치를 싹 바꿔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공부 다 끝났어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라고 수록해놨잖아. 조례가 한 페이지에 다 수록을 해놨는데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표 안에 요율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참고 삼아서 그 첫 번째 표를 한번 봐봐요. 별표 1 해가지고 한도액이라는 게 다 있잖아. 그렇죠? 거래 구간별로 한도액이 있죠. 그럼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한다? 뭐 한다라는 거야. 주택일 때 그래요. 주택 외인 물건은 조례하고 관계없잖아. 그래서 저 위에 서울시 조례 제목도 봐봐요. 서울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되어 있나? 주택이라는 글자가 붙여놨나? 주택.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아, 무슨, 그럼 여기 오피스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겠지, 당연히. 오피스텔은 주택 외인데, 뭐. 그래서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 가는 거 표 있었잖아요, 별표 3. 그것도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야.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법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면 별표 1번만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나눠놓긴 나눠놨는데 매매 교환권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등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진하게 해놨잖아. 이걸 딱 보면 9억 이상 6억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 없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에 9억 넘는 아파트 많나? 많아. 그러면 그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를 성사시켰으면 이 표가 적용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9억 미만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 밑에 비고를 한번 봐봐요. 비고의 2번을 한번 봐봐. 거래 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 교환 그리고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해서는 다음 강목의 규정에 따른다 해가 양갈로 1번에 9억 원 이상인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 얼마? 0.9% 이하 돼 있잖아. 0.9라는 거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주택일 때도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은 0.8% 이내로 한다 돼 있잖아. 그래서 6억 이상인 경우에는 0.8 이하 돼 있잖아. 그럼 결국 뭔 소리냐? 매매가가 9억 이상이 되거나 임대가가 6억 이상이 되면 주택일 때 되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최대 요율이 0.9와 0.8이잖아. 그 범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 협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매가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면 성사시키잖아요. 그럼 9억 넘잖아? 그럼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다? 0.9%까지. 근데 그것도 0.9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그 0.9 이하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거다? 협의하는 거다. 그럼 협의만 되면 몇 프로까지 협의한다? 0.9까지 협의하는 거야. 근데 협의해주나? 안 해주지. 그래서 현실로 가면 다 반띵이에요. 0.5, 0.4에서 끝나. 그래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 성사시키면은 법은 우리 조례도 보면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 합의하마? 근데 합의 안 해줘. 몇 프로에서 대충 합의가 이루어진다? 0.5. 그럼 10억이면은 500만 원, 뭐 450만 원, 뭐 이런 정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게 이제 일반부터 받는 금액이야. 그러면 쌍마트 각각 받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쌍마트 각각 받게 되는 경우 별로 없어. 왜? 쌍마트 각각 받으려고 하면은 단독 중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양쪽으로 다 의뢰받아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공동 중개 경우가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서울의 그 강남에 아파트 10억짜리 이런 거 매매 거래 했는데, 법정 보수 한도를 준수한다 쳐봐요. 그렇지? 그럼 합의된 보수 받는다 그러면 500 받잖아? 500 받아가 그 상가 임대료 내고 견디내겠나? 못 견디네. 한 달에 한 건 매매 거래 성사시켜갖고는 짱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몇 건은 해야 돼. 그래야 뭐 월세 내고 자기 또 보수 가져가고 뭐 이래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보수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은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고자 하는 실태들이 많다고 봐야 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야 묵고 살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요. 그 밑에 별표 2 실비표도 있잖아, 실비표. 그 구분도 1, 2 나눠놨잖아. 1, 2 다시 읽어봐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써야 되는 실비, 2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 무이행 보장해 써야 되는 실비 있났잖아. 위에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아까 이전을 동그라미 쳤잖아. 그렇죠? 그러면 밑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 무이행 보장해 써야 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옆에 산출 내역에가 가나다라 있잖아? 안 물어봅니다. 몰라도 됩니다. 옛날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나올 만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나올 근거가 안 됩니다. 조례 내용은 우리가 출제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그 2회 때 시험 문제 이 내역을 갖고 물을 때 답이 뭐냐면 실비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래. 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 답이 음식비였어요. 그 가나다라 다 읽어봐요. 음식비가 있는가? 없어. 알겠어요? 없어. 알겠어요? 있습니까? 없잖아. 알겠어요? 없어. 근데 누가 있는데요? 하더라고.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숙박비 아니십니까? 하더라고. 라에.
그 숙박비하고 숙식비하고 같나? 다르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알겠어요? 그것도 착각인 거지. 알겠어요? 착각인 거지. 숙박권 갖고 가면 밥도 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 알겠어요? 그 호텔 숙박권 들고 가고 아침에 일나가 밥 안 주는 게 이렇게 산다. 알겠어요? 그 보면 막 숙박권 잠만 자는 거잖아. 알겠어요? 밥 안 준다. 그 국내선 할매가 알겠어요? 국제선 한번 탔다가 알겠어요? 밥 주잖아. 국제선에 비행기 탔다가 밥 주잖아요. 그 비행기 타면 밥도 공짜로 주는 거 없다 이 생각한 거야. 그 제주도 갈 때 밥 주는 줄 알고 기다리는데 밥을 안 줘. 그렇지요. 그 왜 안 주는 거야? 국내선 안 주는 게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그게. 알겠어요. 그 다음 177페이지에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틀린 것은 나왔는데 알겠어요. 1번은 벌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해놨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해놨대. 업을 하면서 돼 있죠? 거래당사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지만 않았다면 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은 구별해야 됩니다. 요 1번 판례는 업으로 하는 겁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지급한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아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 법조문 그대로.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례하고는 관계있다 없다? 없다.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사람한테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 뜻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0.9% 이내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니까 0.9%만 남았나? 맞죠? 알겠어요. 5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놨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몇 회 기출문제다? 26회 기출문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자가 있어 보여? 오류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오류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데 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청이 제법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정상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 내용은 그걸 전제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안 받는데 뭐냐? 이 5번 내용이 답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5번 내용은 주택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 외일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일 때만 등장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중개대상물이라고 표현해야지 이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번 지문에 중개대상물 가는 글자를 만약에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X일 수, 이제 출제 자체가 주택임을 전제로 해서 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신청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는 오류가 없었는데 오히려 26개 오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5번에 중개대상물 하는 글자 있죠? 그 글자 앞에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이렇게 써버렸어. 그럼 더 정확하게 내는 거잖아.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하는 시도절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낸 거죠. 그럼 오류가 없어지는 거야. 주택임을 전제로 내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해서는 다 끝났고, 알겠어요? 쉬었다가 이제 금지행위만 마무리 지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내용이 없습니다. 쉬었다가 금지행위 합시다.